마침내 1806년 11월 1일 그림 형제가 살고 있는 헤센 선제후국에도 프랑스 군대가 들어오고 만 것이죠. 이로써 그림 형제는 원래 살던 나라를 잃고 나폴레옹의 지배 속에 베스트팔렌 왕국이란 새로운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림 형제 중에 동생인 비렐름은 한 편지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헤센이 외국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프랑스 연대가 화려한 군장을 하고 옛 성 옆으로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될 때까지는 말입니다. 곧 모든 것들이 다 근본부터 바뀌었어요. 낯선 사람들, 낯선 풍습, 거리를 걷는 사람들 사이에선 낯선 언어가 큰 소리로 들려왔죠.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큰 변화들이 막 휘몰아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훗날 형인 야콥도 기록을 통해서 나는 쓰디쓴 고통과 함께 치욕적인 족쇄에 묶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면서 당시의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나폴레옹이 전쟁 때마다 무차별적으로 독일인들을 전쟁에 동원했기 때문에 독일인들은 목숨마저 위협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특히 하층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반나폴레옹 정서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결국 나폴레옹의 점령으로 독일인들이 고통을 겪게 되면서 그들의 민족의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틀 안에서 각각 분열되어 있어서 느끼지 못했던 민족 정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민족의식이 조금씩 싹트는 과정에서 그림 형제가 주목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어와 문학이었습니다. 대체 그림 형제는 왜 언어와 문학에 주목을 했을까요? 거기에 그 민족의 얼이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 예, 당시 독일 민족에겐 독일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일하게 존재하는 공통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독일어라는 모국어였던 거고요. 그리고 또 같은 언어로 쓰인 문학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림 형제는 바로 이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형제는 이 사실에 착안해서 고대 문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고요. 곧 이 관심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동화에 대한 관심과 수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독일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 형제는 1808년부터 동화 수집에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림 동화집으로 알려진 원제 Kinder- und Hausmärchen, 그러니까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이게 단가요? 레스토랑 메뉴 같은데요? 예, 이것이 바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의 초판본입니다. 이 초판본에는 그림 형제가 수집한 88편의 이야기가 475페이지 분량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475페이지.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 여기에 담긴 동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건 그림 형제가 거의 일평생 수정과 추가 작업을 계속했고요. 이후 세계에 퍼지면서 각국의 정서에 맞게 수정돼서 출판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1812년에 발간된 초판본에는 어떤 동화들이 실려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 읽었던 이 동화의 줄거리는 이런 내용이었죠. 그 공주가 연못에 공을 빠뜨리고요. 그다음에 개구리가 나타나서 친구가 되어준다면 공을 찾아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공주는 이제 약속을 깨고 공을 받은 다음에 혼자 공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개구리는 공주를 찾아와서 약속을 지킬 것을 종용하고 자신이 사실 왕자인데 마녀의 저주로 개구리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고요. 네가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한다. 가서 들어오게 하렴.
결국 공주가 개구리에게 입을 맞추자 저주가 풀리면서 잘생긴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이제부터 그림 형제가 쓴 초판본 개구리 왕자 속에 숨겨진 문학적 코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왕자는 왜 하필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은 마법에 걸린 왕자가 왜 개구리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구리가 약간 하찮아 보이고 못생기고 이거니까 그걸로 표현한 거 아닐까. 예, 뭐 좀 징그럽고 네, 만지기 파충류니까. 쉽지 않고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구리 왕자는 전반적으로 어린 소녀가 성에 눈을 뜨는 여성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됩니다. 에? 됩니다. 에?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죠? 동화를 들여다보면 성 경험이 없는 공주의 눈에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래의 남자들이 이상한 동물,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아. 징그럽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개구리는 사춘기 남성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사춘기 남성인 개구리는 공주와 같은 컵으로 물을 마시고 같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 이건 공주에게 입맞춤하고 싶은 욕망을 의미한다. 아니, 이렇게 설마 해석이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성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어머. 자, 이런 개구리 왕자와 공주의 관계가 1812년 초판본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거든요. 이제 난 피곤해서 자야겠어. 나를 네 작은 방으로 데리고 올라가. 그리고 네 작은 침대의 이불을 정돈해줘. 우리 거기에 눕자. 공주는 차가운 개구리가 무서웠습니다. 차마 개구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 개구리 옆에 누워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공주는 울기 시작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질색하는데요. 아주. 그렇죠. 계속 개구리가 플러팅하는 거잖아요. 공주는 침대에 누워 개구리를 자기 옆에 놓는 대신 벽에다 퍽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조용히 내버려 두게 될 거야, 이 징그러운 개구리야. 그러나 개구리는 죽어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구리가 침대 위로 떨어지자 그곳에는 아름답고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이제 공주의 사랑스러운 친구가 됐습니다. 공주는 약속했던 대로 왕자를 존중했으며 두 사람은 즐겁게 함께 잠들었습니다. 나 같은 내가 왕자라면 기분 나빠서 다 나가서 와, 날 던져? 이러면서 역시 진짜. 너는 겉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너 그런 공주구나. 사실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행동하던 공주가 자신의 의사와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백설공주는 백설공주의 친엄마인 왕비가 바느질을 하다 손가락을 찔려 피를 흘리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동화를 읽다 보면 바늘이나 물레에 찔려 피를 흘리는 여성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맞아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혹시 그 출산?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바늘이나 물레에 찔려 피가 나는 건 남성과의 성적인 접촉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아주 어린 여성일 경우에는 이것이 첫 번째 월경을 상징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건 뭐 반드시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백설공주에서도 첫 장면에서 왕비가 바늘에 찔려 피를 흘린 후에 곧 딸을 낳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딸이 바로 백설공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후 이야기는 백설공주의 친엄마가 갑작스레 죽고 새롭게 왕비의 자리를 차지한 계모가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질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결국 주체할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왕비는 사냥꾼을 고용해서 백설공주를 죽여버릴 것을 명령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 형제 백설공주에서 왕비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인 후에 그 증거로 이것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이게 뭐였을까요? 머리 아니에요? 내장? 머리카락? 머리, 내장. 내장? 내장이요? 자, 왕비가 증거로 머리도 아니고. 무엇을 가져오라고 한 건지 1812년 초판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혜성 초판부 씨가 다 읽었네 보니까. 왜 알고 있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말했습니다.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리고 들어가 멀리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거라.
거기서 공주를 찔러 죽이고 그 증거로 내게 공주의 허파와 간을 가져와. 내가 소금 간을 해서 끓여 먹을 테니까. 네, 끔찍하죠. 바로 공주의 허파와 간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순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소금 간. 네, 순대는 간하고 간하고 근데 왕비가 콕 집어서 허파와 간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허파와 간은 왕비가 백설공주의 확실한 죽음을 확인하고 공주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완전한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왕비가 백설공주 것이라고 믿고 멧돼지의 허파와 간을 직접 요리해서 먹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왕비의 행동이 좀 왕비를 더욱 악한 모습으로 묘사를 해서 네. 그 선과 악을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백설공주처럼 되려다가 멧돼지처럼 되겠네요. 아, 네. 게다가 그림 동화 초판본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한 가지 설정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가 어떻게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왕자의 키스? 예, 보통 왕자의 키스로 백설공주가 깨어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하지만 그림 형제 버전의 백설공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초판본 백설공주에선 백설공주가 왕자가 아닌 하인이 한 어떤 행동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하인이. 등을 두들겨줘요. 바로 답을 맞아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왕자의 명령으로 계속 유리관을 들고 다녀야 했던 하인 중 한 명이 이딴 죽은 여자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고생해야 되나? 라고 화를 내면서 관을 열고 공주의 등을 가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주의 목에 걸린 사과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백설공주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우와,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이것도 되게 현실적인데? 그쵸. 교수님, 그러면 결말도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제 백설공주의 결말은 백설공주와 왕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나죠. 네. 그런데 그림 형제 백설공주의 마지막 장면은 왕비가 석탄불에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신발을 신고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추어야 하는 형벌을 받으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벌을 보면 무언가가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마녀사냥? 예, 바로 중세 시대의 역사적 마녀 처형 관습을 동화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역사가 또 담겨 있구나. 동화 신데렐라에서 그 이야기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건 요정 할머니의 마법이 풀리는 12시 전에 신데렐라가 무도회장을 뛰쳐나오고 그 과정에서 유리구두를 떨어뜨리는 설정이잖아요. 맞아요. 예. 하지만 그림 형제가 쓴 신데렐라에는 이런 설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림 형제 버전의 신데렐라에는 신데렐라에게 멋진 옷과 구두를 선물하는 것이 요정 할머니가 아니고 친어머니 무덤에서 자란 계암나무의 마술입니다. 나무의 마술이요? 예. 아예 딴 내용이네요. 예. 그래서 동화 속 사파에서도 신데렐라가 계암나무에게 소원을 말하는 장면이 그래서 그려지게 됩니다. 저렇게 나무 앞에서 소원을 비는 거구나. 그리고 신데렐라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유리구두도 사실은 유리구두가 아니라 황금구두였습니다. 게다가 신데렐라의 황금구두 한 짝이 벗겨지는 이유도 좀 완전히 다른데요. 그림 형제 신데렐라에서는 3일간 무도회에 참석한 신데렐라가 왕좌 춤을 추다가 밤늦은 시간만 되면은 사라지게 되죠. 여기까지는 사실 비슷한데 그러자 왕자가 그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뭐였을까요? 신발을 훔치는 거예요. 그걸 뭐 그러기 위해서? 아스바리를 걸어요. 그게 무슨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넘어뜨려요. 걸었다고. 못 도망가게. 네. 사실 목적은 다 비슷비슷한데 뭐냐면은 바로 계단에 송진을 미리 발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끈적한 송진이 거꾸로 이제는 구두에 달라붙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못 도망가게.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신데렐라는 결국 구두 한 짝만 남겨놓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 형제 버전의 신데렐라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형제가 쓴 신데렐라에서 새 언니들은 구두가 발에 맞지 않자
이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어떤 방법일까요? 정답. 예, 기 씨. 혹시 발 일부 자르는 건가요? 아이 설마 자기 발이 자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니키 씨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뭐야? 말도 안 돼. 그렇게 해서 들어간들 피 철철철. 이거 보니까 아니잖아요. 예, 뭐 하고 있는 왕자는 거예요 할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말도 안 돼. 그럼 이 장면이 그림 형제 책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황금 구두에 발이 맞는 여인만이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에 두 언니는 기뻐했습니다. 그들도 예쁜 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큰언니의 엄지발가락이 너무 커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엄지발가락 너 잘 안 쓰잖아. 잘라. 왕비가 되면 걸어다닐 일도 없어. 큰언니는 발가락을 잘라버리고 구두에 발을 우겨 넣었습니다. 충격적이네. 엄마가 뭐 상상돼서 막 지금 내 그건 발이 아파 지금. 아니에요. 아우 너무 진짜. 네, 큰언니와 마찬가지로 둘째 언니도 이번에는 뒤꿈치가 너무 커서 구두가 들어가지 않게 되자 뒤꿈치를 잘라내고 구두를 신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자는 황금 구두의 진짜 주인이 언니들인 줄 알고 2번씩이나 속게 됩니다. 좀 바보같이. 그럴 때마다 비둘기 2마리가 진실을 알려주게 되면서 그제서야 왕자는 언니들이 진정한 구두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자는 큰언니를 자신의 신부라 생각하여 말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 개암나무에는 비둘기 2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둘기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구구 보세요. 구구 보세요. 구두엔 피가 가득. 구두가 너무 작아요. 진짜 신부는 아직 집에 있어요. 이에 왕자는 큰언니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가 폭포처럼 솟아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게 뭐야?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언니는 계속 이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죠. 이게 피가 나오는 거 안 들키려고 이렇게 꾹 누르고 갔죠. 지압하면서. 왕자도 아 문제야 진짜 이거.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왜냐면 못된 언니들이기 때문에 뭔가 벌을 주고 싶은 마음에 저런 설정을 한 것 같아. 아니 그림만 봐도 너무 잔인해 보이는데 이거? 뭐야? 무슨 이야기예요? 이 노간주 나무의 이야기는요, 아들을 낳고 이제 아내가 숨지자 남편이 재혼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비슷비슷하죠. 계모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신의 딸과 차별하면서 전처의 아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심지어 아들이 사과를 꺼내려고 괴짝에 얼굴을 넣은 사이에 그 뚜껑을 닫아서 목이 잘려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본 사파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계모는 아들을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아들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스튜로 만들어서 끓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아버지는 그걸 먹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의 시신으로 끓인 스튜를 아주 맛있게 남김없이 먹어치웁니다. 혹시 이 그림 형제 계모 손에 자랐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모를 되게 혐오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오빠의 시신으로 스튜를 끓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동생은 그 뼈를 모아서 가장 아끼는 비단 손수건에 싼 다음에 노간주 나무 아래에다가 가져다 두게 됩니다. 이후 아들은 새로 환생을 하게 되고요.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엄마 날 죽이고 우리 아빠 나를 먹었네. 우리 동생 마를레 내 뼈를 모두 모아 비단 수건에 싸주었네. 노간주 나무 아래 놓아주었네. 아니 저희가 노래 불러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읽어달라고 한 거였어요. 아니, 노래처럼 읽어봤어요. 예. 이 노간주 나무의 결말은요. 결국 새가 계모 머리 위에 맷돌을 떨어뜨려서 그 자리에서 계모가 숨지게 되고요. 그렇게 계모가 사라지자 죽은 아들은 새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결국 다시 살아난 아들과 남은 가족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